경인대행진입니다. 자, 오늘의 시사평론 리엘 파트너스 이승기 변호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승기 변호사께서는 뭐 어저께 밤에 뭐 잠이 잘 왔어요? 예, 빗소리 들으면서 잘 잤습니다. 아,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어제 그 밤에 창문을 그냥 활짝 열어놓고 자가지고 제가 몸이 지금 계속 으슬으슬해가지고 그래서 혹시나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몸 관리 잘 하셔야죠. 예. 예. 자, 첫 번째 이슈 전해주시죠. 예, 오늘의 시사 이슈는 이인영 7080 청문회 결정적 한방이 없다입니다. 그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그 인사청문회가 어제죠? 예. 23일 그 청문 개시 12시간여 만에 종료가 됐는데 특히 이제 어제 청문회 논란에서는 때 아닌 사상 검증 논란이 있었다고요? 예, 제가 7080 청문회라고 했는데 우리가 7080 그 콘서트라고 있지 않습니까? 약간 복고 느낌이고 옛 추억이 떠오르는데 바로 어제 청문회가 이 대한민국이 이게 1970년대인가 80년대인가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우리가 소위 레트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레트로. 예, 탈북 외교관 출신인 이 태영호 의원이 청문회 시작 때 판례를 하나 꺼내 보였는데 거기에 이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태영호와 이인영 두 김일성 주체사상 신봉자의 삶의 궤적. 예, 이런 제목의 그 판례를 꺼내 보이며 이에 동의하냐 이렇게 물었고요. 이 후보자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후보자가 1980년대 후반에 이제 전대협 1기 의장을 거치면서 이제 학생 운동을 주도했던 그런 이력을 지적하면서 80년대 북한에서는 전대협 조직원들이 매일 아침 김일성 초상 앞에서 충성을 맹세한다고 가르쳤다. 그런 일 있냐? 라고 질의를 했고요. 이 후보자는 북쪽에서는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본격적인 설전은 소위 이제는 전향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태 의원이 이 후보자에게 나는 이미 전향을 했다. 후보자님께서는 언제 어디서 주체 사상을 버렸다 혹은 신봉자가 아니다. 라고 공개 선언한 게 있냐라고 물었는데요. 소위 사상 전향 여부를 물으면서 이제 논란이 시작된 겁니다. 이 후보자는 이 사상 전향 여부를 물었다고 하면은 이건 아직 남쪽에 대한 그 남쪽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이다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이 후보자가 이렇게 아무래도 이 후보자의 말은 이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가 있고 이것을 전향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에 대한 답변을 강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런 취지로 보이는데요. 이러면서 여야간 그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자, 이번에 태 의원의 이번 질의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사상 전환이라는 이제 색깔론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극히 부적절해 보이고요. 특히 이 후보자는 그 여당 원내대표 출신의 사선 의원입니다. 그렇죠. 이미 유권자들로부터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이나 그 사상에 대해서는 수차례 검증을 받은 것이고요. 또 전대협에 대해서 뭐 김일성 치하에서 충성 맹세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은 실제로 군부 독재 치하에서 대한민국을 민주화로 이끄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 점 역시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 청문회는 이제 과거가 아닌 현재와 미래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또 다른 탈북민 출신인 이제는 지영호 의원의 질의가 특히 날카로웠는데요. 지 의원은 이제 북한에서 수백만이 아사하거나 수용시설에 갇히는 등 이 열악한 인권 상황을 자신이 실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을 했고요. 특히 현재 북에 억류된 이제 대한민국 국민 6명 중 3명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었는데 뜻밖에도 이 후보자가 사진 속 인물들을 모른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서 북에 억류된 대한민국 국민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 이건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되게 날카롭게 지적을 했네요, 지 의원이. 어쩌면 이게 통일부 장관이 북한에 대해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는지는 사실 국회의원으로서 충분히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태 의원이 이 별다른 증거 자료도 제시하지 못한 채 집요하게 아주 지속적으로 색깔론을 제기하면서 오히려 지성호 의원 같이 날카로운 질의를 한 이제 국회의원들의 활약이 묻혔다는 점에서 특히 안타까운데요. 태 의원은 이제 북한 고위직 외교관 출신으로 북한의 실정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권력 관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요. 이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후보자가 북한의 실정에 대해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혹은 향후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 질의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다음부터는 질문을 하겠죠. 예.
계속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태용호 의원에 맞습니다. 대해서. 자, 이번 그 청문회에서는 그 이 후보자가 또 그 아들의 군 면제에 대해서도 이제 소명을 했지 않습니까? 예. 일단 자신과 아들이 군대를 못 간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다. 예.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어요. 이 후보자 같은 경우 집시법 위반으로 실형을 사는 바람에 이제 민주화운동 당시죠. 이제는 군대를 면제됐는데요. 아들은 2014년 이제 허리 통증으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무래도 현역 군복무를 하고 있는 군 장병들한테 이제 미안하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요. 통합당 측에서 이제 병역 면제 과정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문제를 제기했지만 이 후보자는 병무청에서 아들이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군복무를 하는 건 무리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오히려 이날 문제가 된 것은 이 후보자가 아들과 관련된 이제 병역 관련 진료 기록을 제출하지 않은 것인데요. 통합당 측에서는 아니 후보자가 아들의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CT 자료나 진료 기록 제출을 거부하는데 이거 문제 아니냐.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이 걱정되면 차라리 그 자료를 봉인해서 외통위원장에 제출하면 그냥 우리가 비밀리에 보안을 유지해서 전문기관으로 보내 적합성을 판정받을 텐데 그렇게 하면 어떠냐라고 제안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후보자는 이제는 아버지의 심정을 얘기하면서 이게 병무청에서 촬영한 CT 자료에 대해서는 그 제출을 동의하지만 그의 자료는 좀 아버지로서 좀 동의하기가 어렵다라고 해서 아들을 둔 아버지의 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후보자가 제 판단에는 아버지가 아닌 고위 공직자가 되고자 청문회 자리에 선 겁니다. 적어도 국회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면은 최대한 이를 협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제 국회의원은 이제 국민을 대신해서 후보자의 자격을 검증하는 것인데 자료 제출조차 하지 않는다면 이는 검증을 회피하거나 까다로운 쟁점에 대해서는 이제 좀 피해가겠다 이런 의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떳떳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다만 이 후보자의 아들이 병역 문제를 받은 시점이 박근혜 정부 시절입니다. 이 후보자는 야당 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병역 비리 논란을 좀 제기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통합당 역시 이 병역 문제 또 본인의 문제가 아닌 아들의 문제인 만큼 너무 정치적으로 정쟁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인영 그 후보자 아들의 그 스위스 유학과 관련돼서도 문제가 되었죠. 특히 이제 이 후보자의 아들이 지난 2013년 그 파주의 디자인 교육기관인 PT에 입학한 이후에 이 기관과 자매 결연을 맺었던 그 스위스 응용과학예술대학에서 학사 과정으로 1년간 이제 공부를 했는데 이것이 이 후보자의 아들이라서 받은 특혜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잖아요. 소위 아빠 찬스 논란이었는데요.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그 해당 스위스에 있는 그 대학의 담당 교수와의 이메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당시 심사위원들이 나는 그 학생이 이 후보자의 아들이라는 점을 전혀 몰랐다. 정치인의 아들이라는 거 전혀 몰랐다. 공정하게 심사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논란이 되는 게요. 이 후보자의 아들이 다녔다는 그 대안학교인 그 PT의 이사 중 한 명이 바로 이 후보자의 부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거 아빠 찬스 또는 엄마 찬스가 전혀 없었다는 주장 이거 과연 설득력이 있냐라는 논란이 계속 제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스위스 그 유학 비용 논란도 됐었잖아요. 맞습니다. 아주 뭐 구체적으로 밝혔죠. 월 평균 집세로 50만 원을 지불을 했는데 스위스에서 또 이제 친구와 룸쉐어를 했다는 거죠. 스위스 바젤에서 1년간 유학을 하면서 3천만 원 정도가 들었다. 이렇게 말을 했죠. 이에 대해서는 이제 언론에서도 그렇지만 저도 주변에 많이 물어봤습니다. 유학을 다녀온 사람한테. 근데 아무리 얘기를 들어봐도 이 스위스 바젤은 유럽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물가를 자랑한다고 하고요. 아무리 룸쉐어라고 해도 50만 원짜리 방은 없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또 이 후보자의 주장을 반박할 만한 또 뚜렷한 입증 자료가 없는 거고요. 또 이 후보자의 주장처럼 또 아들이 뭐 돈을 아끼면서 열심히 살았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이제 의혹만 제기하는 수준이지 뭐 이를 뭐 너무 쟁쟁화시키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 후보자가 이제 남북 관계를 풀 수 있다면은 특사로 평양을 방문할 의사가 있다. 이러면서 이제 북미의 시간을 남북의 시간으로 돌려놓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이 후보자가 이제는 여당 원내대표 출신의 사선 의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부 장관직을 수행한다면 아마 통일부에 상당한 힘이 실릴 거고 외교부나 국정원까지 아우르면서 남북 관계를 아마 전체적으로 끌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북한이 가장 원하는 건 사실 대북의
미국의 대북 제재 완화입니다. 네. 미국의 태도가 변화하지 않는 이상 뭐 특사 관문을 한다고 해도 그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는데요. 현실이죠. 예, 그게. 사실 어느 정도 미국과 교감을 한 후 이젠 중재자 역할로 북한을 방문하는 것이 뭐 정상적인 수순입니다. 하지만 당장은 이제 미국이 대선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냐 실패하냐가 일단은 우선이기 때문에 그것부터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 남북의 시간을 위해서는 일단 북미 간 관계 안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발언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또 이번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물물 교환식 남북 교류를 언급하며 각종 협력 사업을 전개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좀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게 남북 간 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큰 게 바로 개성공단입니다. 네. 근데 그 개성공단에 대해서도 북한이 이제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개성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상태입니다. 그런 북한이 물물교환식 별다른 경제적 효과가 없는 물물교환식 남북교류에 적극 나선다? 좀 의문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되게 할 말씀이 되게 많으신 것 같은데 다음에 또 한 번 또 이야기를 하죠.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시사평론 리얼파트너스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했고요. 자, 이제